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특강 강의를 하니까 다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의 공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요 특강인데 에릭슨의 인생 9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번에 주제를 에릭슨의 인생 9단계를 정했나 하면은 불교 심리학하고 그리고 서양 심리학의 만남에서 매우 유의미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먼저 화면을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와 서양 심리학의 만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어, 독일 태생이죠. 독일 태생인데 독일 태생 미국 심리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유태인입니다. 어머니도 유태인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 새로 만난 아버지가 독일계 유태인이었어요. 그 독일계 유태인과 어머니는 이제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인데 그렇게 만났는데 자기가 자라면서 자기 모습이 유태인과 달라요. 유태인은 키가 크고 맷집도 있고 이랬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항상 크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의 조상님은 누굴까? 나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불교와 서양 심리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릭슨의 인생 9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본래 불교 심리학은 우리 불교의 유식이 있습니다. 유식, 마음법이 모든 것이 마음이다 하는 그 유식학파가 있는데 그 유식학파하고 아비달마란 그 불교가 있습니다. 그 아비달마 불교를 기초로 해서 동양에서 발전된 게 아니라 서양에서 발전시킨 학문입니다. 그 서양 학자들에 의해서 불교 심리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서양 심리학자들이 서양에 있는 불교죠. 불교를 공부하는 학자들 중에 심리학에 또 정통한 사람들이 불교 심리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역수입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교 심리학이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거꾸로.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불교 심리학이 서양에서 발전시켰다 하지만 그 유식과 아비달마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등의 서양 사람이 만들었다고 우리가 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불교 핵심 교리는 삼법인이잖아요. 무상, 무아, 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무상, 무아, 고를 합쳐놓은 것이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다는 연기법. 그 연기법이 바로 무상무하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인생 9단계도 무상한 거예요. 단계별로 계속 변화해가는 거죠. 변화를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9단계가 이제 최근에 에릭슨이 원래 8단계를 만들어놨는데 최근에 한 단계를 더 더해가지고 9단계를 만들어놔서 이것을 오늘 이제 설명도 드리고 소개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무상함에 대해서 이 에릭슨은 잘 통찰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불교는 원래가 무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관계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어떤 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무아는 모든 관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모든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치 나는 그 이슬에 맺힌
물방울 같아서 해가 뜨면은 사라지고 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 누구나 때가 되면 다 가잖아요. 뭐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무상하고 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하를 수단으로 해서 우리는 그냥 육체적인 무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탐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번뇌를 다 내려놓으면 내려놓는다.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려놓으면 모든 내 마음이 너무나 청정하고 고요해서 마음이 엄청난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 평화로운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라 한다. 그래서 이 열반은 번뇌망상이 없는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아를 계속 진행해 나가면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 심리에서도 융의 심리학이나 융이라는 사람은 프로이드의 제자인데 이 융의 분석 심리에서도 자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때 자아는 건강한 자, 병든 자 말고. 그래서 그대들은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구별해내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 쪽으로 나가게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건강한 사람이 열반에 드는 사람이라든지 또 서양에서 말하는 융심에서 말하는 가장 건강한 자아를 추구해 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치유 효과 면에서는 거의가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무한하 건강한 자아는 치유 효과 면에서는 같다.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오늘은 에릭슨의 인생 발달 9단계를 살펴봅니다. 본래 에릭슨은 프로이드의 딸이 안나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에 직접 배운 게 아니고 프로이드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로부터 정신분석 공부를 6년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정신발달 5단계를 시봉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4개의 발달 단계를 추가해가지고 최근에 인생 발달 9단계까지 추천을 했습니다. 자, 불교를 잠깐 들여다보면 불교는 8시라는 게 있어. 8시. 우리가 불교의 마음 구조는 6식, 7식, 8식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5식이라고 하는 건데 5식은 뭐냐면 우리 안, 이, 비, 설, 식까지 눈, 귀, 코, 혀, 몸뚱아리까지 그까지를 우리가 5식이라고 그래요. 쉽잖아요. 6식이 뭐냐면 바로 의식. 그래서 이 역시 현재 살아있을 때 갖고 있는 식을 우리가 육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육식이 이제 60명가 있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에 보면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이 내 하는 행동이 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칠식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말라식 칠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칠식은 육식에서부터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되 육식에서부터 현재 시시각각으로 오는 정보를 육식으로 가져오는 걸 칠식이 판단하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서 그 중간에 바로 8시간대 8식의 저장 창고를 쫙 들여다봅니다. 8식의 저장 창고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이 경험한 모든 전생부터 경험했던 걸 습득됐던 거 이 생에 있는 거 다 해서 무의식 세계라요. 무의식 세계에 있는 걸 잠깐 추려내면서 가장 자기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바와 가장 유사한 것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바로 그것이 선입견이죠. 선입견을 딱 가지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 판단하는 것이 말라시이고 그것은 마치 서양 의학자들이 말하는 자아와 같은 거예요. 자아에 집착하는 것. 그런데 이 자아는 보통 우리 일반 중생들의 자아는 건강한 자아보다는 병든 자아, 중생심에 대한 건강한 자아보다는 무슨 자아? 병든 자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체가 말라식 판단하기 건강한 판단보다는 부정적인 판단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양에서 말하는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 같이 무의식 세계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되어 있던 나쁜 요소들을 막 끄집어내면은 그거는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론 이게 나쁘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면서 좋은 쪽을 돌리면은
선한 것이 되겠지만 아무튼 불교는 8식에 유전된 습관과 태어나 살아가면서 학습 경험한 것이 다시 8식에 유전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죽으면 6식, 7식은 사라지고 8식은 계속해서 유전합니다. 유전한다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의 습기 8식에 있는 전생 습기하고 후천적으로 얻은 습관 역시 8시간에 들어있습니다. 그 8시간에 들어있는 전생 습기와 후천적으로 습득한 습관 이 두 개가 우리 사람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라고? 불교적 결이다. 불교의 RX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전생에 있는 습성과 금성의 터득한 습성이 그대로 습관이 튀어나오는 것이 마음의 습관, 행동의 습관, 이 모든 것 튀어나오는 것이 성격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성격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람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은 그만큼 계속해서 마지막에는 그 저장이 돼서 다음 생에 태어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습관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작용돼서 평생 수행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프로이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5단계, 5단계가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처음에 구강기는 뭡니까? 모든 것을 태어난 애들은 무조건 입에 이어보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무조건 하는 짓을 같이 보면 뭐든지 입에 이어봐요. 그래서 구강기라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입에 넣어보고 아니면 뱉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는 게 구강기부터 또 이제 항문기, 그 다음에 남건기, 그 다음에 잠깐 잠재기, 그 마지막에는 이제 사춘기 이렇게 5단계에서 일어나면 5단계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봐요. 5단계에서 5단계인 사춘기에서 성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봐는 겁니다. 누가? 프로이드가 그래 본 거야. 그 프로이드는 태어난 이후에 습관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전생은 없어. 그런데 융이라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그 융은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프로이드 제자인 융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을 가르쳐 보니까 사람에는 이 태어나기 이전에 뭐 갖고 있던 어떤 잠재식이 있는 것 같다 봐. 그게 발견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 그리고 또 어떤 종족이 갖고 있는 무의식. 그리고 그 가문에 갖고 있는 무의식. 숫제. 사람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어떤 원형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생의 습관 같은 걸 갖고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게 누가 서양학자인 융이 그래 얘기했다. 그렇게 상당히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유식학하고 서양의 융은 분석심리학이라고 그래요. 분석심리하고 두 개가 굉장하게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오는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그 두 개를 다 이어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과 그 다음에 융의 또 분석심리학을 두 개를 다 하기 때문에 프로이드처럼 5단계만 갖고 사람이 성격이 발달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발달해 가는데 융이라는 사람은 40대가 가장 중요하다. 40대가 가장 중요했는데 에릭슨은 40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50대, 60대, 70대 계속 인생 9단계가 다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불교와 가장 유사한 그런 서양 심리학의 현재까지 발견된 주장이기 때문에 성격과 관련된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인간이 출생에서 죽음 이르기까지 9단계로 나눴다 그랬죠. 에릭슨의 성격 발달은 평생 동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에릭슨은 각 단계별로 발달해야 할 것이 관여라 했습니다. 그 단계 발달해야 되는데 발달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 발달을 잘하는 것은 관여라고 발달하지 않는 것을 위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측면이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은 다만 위기가 관여를 압도한다 하면은
발달상의 문제가 생긴다.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 설명을. 자, 에릭슨은 인간 발달이 생물학적인 성숙으로 인해 자극이 되고 성숙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개발할 수인데 헐수가 되겠네. 할수. 할수. 하자고요.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충족되어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위기를 극복하면 건전한 자아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반드시 그 좋은 것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취득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정신적인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정신적인 병이 드는 사람들은 그 단계별로 발달해야 될 걸 발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도대체 어떤 발달이 있을까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아하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우리 애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어떤 단계가 있는지를 본단 말이야. 에릭슨은 각 단계별로 위기를 긍정적인 측면, 자 위기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한 쌍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발달되어야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역시 전혀 없어서도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또한 심리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면 그 결과 각 단계마다 자아의 특질, 즉 기본적인 강점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적인 문제가 생겨난다. 이런 말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에릭슨의 9단계가 어떤 게 있는가 봅니다. 1단계, 자, 신뢰성대 불신감. 출생에서 1세까지입니다. 프로이드의 구강이라는 게 있어요. 구강. 모든 걸 입으로, 구강기를 입으로 다 집어여보는 거. 입으로 집어여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1단계는. 2단계는, 자율성대 수치감. 자, 자율성대 수치감요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이드의 학문인데, 이때는 뭐 처음 태어날 때는, 무조건 뭘 합니까? 엄마나 그 양육자가 애들을 먹이고, 밑에 있는 대소변을 다 이렇게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무조건 먹고 빵긋빵긋 웃고 잘 먹고 빵빵 싸모대. 그럼 해결이 다 돼. 근데 그러면 자기는 빵긋빵긋 웃고 막 예를 들어서 막 울면 젖줘요. 울면은 젖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은 또 똥 치워주고 그런 것만 갖고 1년은 인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길러진 생각이 뭐냐면 내가 울고 이렇게 무슨 하면은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사람이 먹을 것도 주고 똥도 치워주는구나 하는 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을 신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애를 잘 안 보고 방치를 해놓고 일한다고 돌아다니고 애를 계속 갖다 놔주면 애가 자기가 똥 싸고 지금 치우는데 더럽잖아요. 자기가 축축하잖아요. 그때 막 울고 배고플 때 밥도 안 주지. 또 똥 치울 때 똥도 안 치워지 이러면 애가 불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감이 많은 태어나면서 크면서 그때 어릴 때 불신감을 많이 가졌던 애들은 자라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신감을 가집니다. 성격이 어떻다? 병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어릴 때부터 벌써 잘 길러야 돼. 어릴 때 무조건 엄마가 직장을 다닌다고 아이를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럼 애가 병든 아이가 된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로 이 서양 사람 이렇게 단계별로 연구를 해놨는데 우리도 배울 만해요. 프로이드의 학문기는 뭔가 하면 자율성대 수치감이에요. 이 뭐냐면 그때는 한 살 이후부터 애들이 막 양쪽에 손을 쥐고 스스로 일 나려고 막 그래요. 한 살 뒤부터 아가 뒤집고 일 나려고 막 그래요. 스스로 자기가 자율성으로 자기가 독립하겠다 일러 설라 한단 말이야. 이때 일러서도 도와주고 막 우쭈르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애가 힘이 막 나와서 그냥 굉장하게 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러면서도 똥 싸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는 교육을 시키잖아요. 똥 싸면 안 돼. 저 가서 너 이렇게 자꾸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때 길러지는 것이 뭔가 뭐 자율성 똥을 싸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엄마가 똥 싸는 데가 똥 싸라 했는데 똥 안 싸고 자기 옷에 싸게 되면 엄마가 뭐라 하잖아요. 이때부터 수치감을 배우는 거예요.
수치감이라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자, 자율성대 수치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수치감이 많아지면 나중에 애가 커서도 주눅이 들려가 늘 고개 푹 숙이고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율성을 길러도 주고 수치감도 적당하게 길러줘야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수치감이 없이 키워도 안 되고 너무 자율성을 키워줘도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이때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은 너무 수치감스럽게 뭐 수치감 가질 것도 아닌데 막 수치감스럽게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그걸 정신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또 지나치게 말 안 듣고 막 자기만 땡깡 부리고 막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애들도 적당하게 제지를 가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은 나중에 커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되버려. 그것도 모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교육과 그 적당한 그 애를 힘을 북돋워 주는가 격려와 교육을 적당하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도성대 제의식, 요것도, 요게 주도성과 제의식 때, 요게 주도성과 때 이게 조금 더 설명 그 얘기 많습니다. 수치감이라는 것은, 똥사고 하는 것이고, 주도성과 제의식,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 조금 전에 말한 건데, 어린아이들이 한 3살부터 6살짜리 애들이 남자애들은 자기 꼬치를 자꾸 만집니다. 여자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남자애들은 꼬치를 자꾸 자기 꼬치를 만지고 그럽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도 이제 뭔지 모르지만은 엄마와 좀 다르다. 안 그러면 엄마와 같다. 아니면 내가 여자 같으면 엄마와 같다 생각할 거고 아빠 같으면 아빠와 나는 똑같이 꼬치가 달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시기에. 근데 그 시기에 너무 막 꼬치를 잡는 데서 애를 너무 집하고 그러면 안 된다 말이야. 적당하게 애를 부추겨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에 자꾸만 어떤 애들이 6살짜리 애들이 잘못하면 동생 꼬치를 만지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막 너무 뺨을 때리고 막 애를 막 무섭게 해버리면 애가 완전히 이상한 애가 돼버려요. 적당하게 그럼 제지를 하면서 못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애들이 가서 막 유치원에 가가지고 동급생 여자애들 꼬치 만지고 막 그래가 나중에 뭐 성적 충혈 해가지고 막 얘기 들어오고 많잖아요. 사실 그거는 제가 아니거든. 애가 뭘 알겠어요. 궁금하니까 그렇겠지. 근데 그때 교육을 잘 시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근기 때가 이제 근면하고 열등적인, 열등성을 갖고 있는 그 시기가 되고요.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할게요. 5단계는 자아 정체감이나 대혼란하게 됩니다. 자, 요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 신뢰성대 불신감이라 그랬는데 이 시기가 프로이드가 말하는 구강기 무조건 입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일단은 막 애 태어나고 나면 무조건 입으로 집어 보는 거야. 유아는 어머니 또는 주양육자, 어머니 말고 뭐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1차적으로 돌봄을 주는 양육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하지요. 그래서 양육자의 행동이 일관성 있게 유아한테 해줘야 됩니다. 막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주면 유아는 의존성과 애착성을 발휘합니다. 내가 울면은 젖어주는구나. 울면은 내 똥을 치워주는구나 하는 이걸 그때부터 애가 배우는 거예요. 이 시기에 신뢰감이 형성하게 되는 것은 인생 후기에 만나는 사회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애들은 커서 계속 사람을 불신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불신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긍정적 관점과 개방적 자세를 형성하게 돼. 이 공부를 해놓으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애기 다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손자나 이런 분들 키울 때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좋은 데 줄 수 있고요. 그러나 양육자의 행동이 일관성이 없고 거부적이고 막 애를 방치해 놓고 요즘 애를 막 때리고 그러는 있잖아요. 조금 애를 보고 막 운다고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1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유아는 세상에 대해서 불신을 키웁니다. 이 단계를 긍정적으로 보내시는 그때는 이때 단계를 긍정적으로 적당하게 부모의 보호를 잘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때 배우는 덕목이 희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울고 하면 원하는 대로 뭐 이루어주는구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걸 터득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살아서 희망이 없는 애들이 자라고 정말로 병든 자야죠. 희망이 있어야 된다. 이 시기에 형성된 기본적 신뢰감과 불신감은 성인이 됐을 때도 그대로 대인관계에 적용이 되고 그것이 다음 단계 성격 발달에도 매우 영향을 줍니다. 만약 이때 어릴 때 충분하게 신뢰성이 없이 불신하게 배운 사람들은 노인이 돼서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노인 되는 분이 65세에서 노인 되잖아요. 노인이 되면 노인 스스로는 원래 신체도 약하고 막 자신의 그 능력이나 경제 능력이나 모든 것이 떨어지잖아요. 이때 어릴 때 불신을 가진 사람은 확 떨어집니다. 노인이 되면 완전 떨어져가지고 노인으로서 그냥 너무나 불행한 노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 신뢰감을 갖고 희망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릴 때부터 닦아왔던 여러 가지 그게 있다. 그래서 노인은 자주 지치고 원래 우울해지고 일상의 간단한 생활활동 자체도 어렵고 갈등이 일어나고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희망찬 노인들 뭔가 모르게 어느 정도 노인들도 인격이 원만한 노인들은 저녁에 해 지는 걸 담담하게 바라보며 아 해가 지는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고 엄청 기뻐합니다. 해가 뜨네 기뻐합니다. 아침에 밝은 빛과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고 그런 노인들은 손자와 놀아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손자와 놀아주면 너무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손자와 놀아주기가 희망이 된다 이 뜻이죠. 그렇죠. 어쨌든 1단계 구강기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신뢰를 배우고 불신을 배우고 이때 신뢰는 희망이다 이걸 봅니다. 자 이런 것을 배운다. 자 2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감의 2단계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항문기. 자 이때는 대변에 관련된 교육을 받을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1살부터 2살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이제 빠르게 이제 발달시킵니다. 주로 이제 자기를 키우는 엄마나 그런 양육자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기 때문에 어릴 때 양육자나 엄마 모범이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모범을 잘 보여야 됩니다. 이 시기의 유아는 여러 개의 상반된 충동 사이에서 자기 주의를 막 탐색을 해요. 음식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힘으로 음식도 보면 자기 힘으로 먹어를 막 보려고 그래요. 입 대면 자기가 막 먹고 누가 보면 뺏어서 막 울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이제 걷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배변 이제 똥 누이는 거 이런 거 오줌 누이는 것부터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너무 심하게 통제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막 그냥 뭐라 하면 애가 자기 통제가 상실감 되면 부모가 아니면 똥을 못 눕니다. 부모가 너무 통제를 많이 하면 부모가 아니면 똥을 못 누고 부모가 아니면 오줌 못 누니까 엄마 올 때까지 똥을 안 누고 기다렸다가 울고 불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논다는 거예요. 너무 통제를 많이 하면. 그래서 자율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애야 배가 아프거든 똥이 나거든 저기 화장실에 가라. 화장실 가서 응가를 해라 하고 그거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몇 뿌리가 절대 뭘하지 말고 친절하게 몇 뿌리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뭐가 됩니까? 훈련을 하고 자기 스스로 자율성을 기르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잘못했다고 똥을 예를 들어 쌌다 합시다. 막 엄마 올 때까지 몽기 쌌대. 그걸 보고 막 때리 패고 막 이렇게 하면 애가 얼마나 수치감이 갈지 그런 수치감이 커서도 계속 조그만 어른들이 뭐라 하면 고개 팍 숙이고 수치감을 느끼는 회의감을 느끼고 그래서 유아는 타인과 상호관계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발달시킨다. 그래서 이때 2단계 1세부터 2세 길러지는 게 자율성에 대한 것과 수치감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단계를 긍정적으로 면할 시에 부모들이 잘 양육을 시켜주면은 이때 가능한 생긴 덕목은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력이 잘 길러진 아이들은 자기
주체적으로 꿋꿋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인생에 성공을 하잖아요. 근데 의지를 기르지 않고 모든 걸 부모한테 의지하고 또 자기 스스로 못하고 자율성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도 항상 남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생 낙오자가 되시고 이 시기는 개인의 성격 중에서 기본적인 자신감 발달과 가장 관리 있는 시기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노인들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노인 공부를 좀 하는데 노인은 자신의 신체와 선택에 자율성을 더 믿을 수 없대. 노인이 이제는 그럴 때도 한 도움 받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자꾸 넘어지고 도저히 내 자기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게 생길 때는 이 자율성에 큰 상처가 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수치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의 결정에 고집을 부릴 때 내가 아니야 내가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하면서 안 돼요 하고 뭐라는 사람이 의사가 막 그래 합니다. 안 돼요 그래 하면 안 돼요. 변호사도 그래 합니다. 또한 다 성장한 아이들이 항상 엄마 이래라 아빠 이래라고 계속 그냥 이게 자신을 통제하게 됩니다. 마치 어릴 때 1살에서 2살짜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인의 자괴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때 고위 간직에 온 자기 자율성, 수치심 이것이 엄청난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라 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 없는 줄 알고 막 뭐라는 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노인한테 공경을 하고 최대한 부처님 대하듯이 부모를 대해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엄마 이거 먹어! 아빠 이거 저거! 이런 식으로 뭐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그분들한테 지옥과 같은 것을 치욕을 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노인에 대한 공부도 해보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는 3살에서 6세까지입니다. 이때는 주도성 대 죄의식이라는 건데 이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프로이드가 말한 남근계예요. 이때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남근, 여근 이걸 막 이제 생각할 때거든요. 이 시기 아이는 운동 및 정신 능력이 충분히 개발된 상태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발달이 되었어요. 이때 스스로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동은 자신의 활동을 계획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스스로 노력함으로 주도성이 강해집니다. 이때 애들은 일어나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이빨 닦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놀아야지, 유치원 가야지, 오늘 뭐 해?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을 다 해요. 그 계획을 세워요. 그때 부모가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가 자기 자율성을 좀 주도적으로 길러주게 된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넓어진 상태이기 이제 인간관계가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공격적인 행위가 나올 수가 있어. 어떤 애들은 갑자기 애들 와요 가가 막 때려 패는 거야. 왜? 나는 우리 엄마한테 계속해서 칭찬받고 보호받고 이래 하고 있다가 애들 일이 많아지면 갑자기 그게 돼가지고 다른 애들을 막 때린다고. 그런 시기가 3살에 6세예요. 6세 애들은 잘 놀다가도 다른 애들이 막 오면 때리고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이때 이제 적절하게 부모가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부모가 유아의 주도성을 나쁜 것을 느끼게 한다면 주도성 하는 것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그렇다 해서 애 하는 일 모두 잘한다고 축해줘도 안 되고 적절하게 당근과 채찍을 시켜줘야 됩니다. 당근과 채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는 죄의식을 만약 이때 주도성을 가지고 못하게 계속 하면 안 된다고 애 때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애가 완전히 죄의식을 키우게 됩니다. 뭐든가 이러면 엄마가 없으면 내가 안 되겠다.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식은 나중에 모든 자기 주도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무슨 말인가? 나이가 성년이 돼가지고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만나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어릴 때 너무 이렇게 주도적으로 자라가지 못한 사람은 항상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그게 막 평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나중에 굉장히 남자 같은 게 출근을 했어도 자기가 뭐 점심 사먹는 거 설렁탕을 사먹든 뭘 사먹든지 하면 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내일 점심 때 뭐 먹으면 돼? 뭘 먹을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습죠?
남편이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자율성이 없는 사람들은 부인한테 전화로 물어본다는 겁니다. 아니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길러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정신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긍정적으로 보낼 시는 이때 획득하는 덕목은 목적성입니다. 목적을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겁니다. 이 발달 단계는 아이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주도성, 즉 리더십,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리더십이라는 지도 어느 정도 지도자잖아요. 이 지도자적인 그 발달과 관계에 있다. 젊은 시절의 주도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노년이 되어도 주도성에 따른 죄책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노인이 돼가지고요 아이들하고 있어도 자기 할 일을 내가 하고 뭐 아이들과 상의 안 하고 했다도 죄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주도적인 거 안 해본 사람은 노인이 돼도 계속 눈치를 살핍니다. 그런 주도성을 가지지 못하고 자랐던 할머니는 할아버지 눈치 살피고 또 할아버지는 할머니 눈치를 살피고 심지어는 아이들 눈치를 살핀다는 겁니다. 그러나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주도성에 대한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데 몸은 주도성적으로 했는데 주도적으로 내가 했는데 이제 몸이 마음이 말 안 들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 이럴 때는 죄책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집을 나갔다가 집을 찾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노인들이 약간 취미기가 와서 그럼 그때부터 막 노인은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라.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아이고 아이들한테 내가 뭐라면 아이들 나를 뭐라면 어떡하셔 막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어떻게 해라? 뭐라 하면 안 돼요. 애기처럼 보살펴줘요. 노인은 다시 애기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애기처럼 보살펴줘라. 자, 4단계 근면성대 열등감. 요거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잠깐 잠복기예요. 잠복기라고 해서 이 시기는 자성정의 결정적인 시기가 되고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 이제 친구들과 사귀를 막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학교로 가잖아요. 그럼 부모보다도 친구들이 더 하루 종일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는 친구 쪽으로 애들이 막 눈을 돌릴 때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유용한 것을 열심히 배우고자 합니다. 자, 학업을 시작하지요. 그래서 원칙도 익히고 기술을 습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근면한 거, 부지런한 거, 열심히 하는 거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근면하지 못하고 근면이 발달하지도 못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노력했는데도 무시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때 기억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굉장히 공부를 처음에 못했어요. 못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우동상 받았어. 기분 좋잖아요. 우동상 받았으니까. 그럼 우동상 받아가지고 상쟁도고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막 뛰어왔는데 엄마가 보더니 뭐 우동상장 보더니 뭐 그냥 혼동만동하고 뭐 이래 한단 말이야. 이럴 때 애가 상처를 팍 받아버린 거야. 아니 뭐야 내가 열심히 했으면 엄마가 칭찬해주고 내 써다본 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뭐야. 그래서 아이들 이럴 때에 적당한 시기 특히 이때 7세부터 12사이에는 칭찬을 애가 잘하면 칭찬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럼 애가 잘하는데 이때 막 그냥 부부 싸움이나 하고 막 애가 와도 신경도 보도만 안 하고 이런 사람들 그때 그런 직장생활 많이 하고 하는 부부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직장생활하는 부부들은 이런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애들이 너무나 엄마 아빠의 칭찬에 목말라하거든. 조금만 일도 칭찬한다고 해줘야 돼요. 이때 이렇게 칭찬을 자꾸 받은 아이들은 건명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때 못한 사람들 열등감이 엄청나게 자라나게 됩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부모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가지는 게 열등감이에요. 무조건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조금만 잘해도 좋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 단계를 긍정적으로 보낼 시 덕목은 바로 능력입니다. 그럼 능력이 발달하는 거야. 애가 능력이 있느냐 없는 것은 능력은 자기의 그 근면성이잖아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어릴 때부터 따뜻한 부모의 격려를 받는 사람들. 참 중요하죠.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게 부모가 부부하고 싸우고 하면 안 돼. 제일 나쁜 게 막 애들 앞에서 막 싸우는 게 나쁜 거야.
예,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한테는 예, 이 키울 때에 능력을 유지하면 이 모든 것이 부모의 책임, 아이가 잘 되고 되는 건 부모의 책임. 노인이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해져서 건면성이 떨어집니다. 이제 자기 하고 싶어도 못해. 노인은 노화로 돼가지고 무능함이 일어납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가 나 금연하고 싶은데 못하네 하고 위축이 되잖아요. 이때 불행은 자칫 잘못하면 불행한 아이처럼 되는데 이때 이걸 보고 막 엄마 아빠를 보고 노인을 보고 애가 이불도 안 개고 만하고 막 하면서 아버지는 일도 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닥달하게 되면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물론 적당한 운동을 위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지나친 것은 마치 어린 애들한테 막 뭐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제 노인들은 아이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처럼 돼 있지만 그렇다 해서 생각은 엄청나게 지혜로운 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움직이지는 않은 아이지만 지혜는 이미 높으신 분들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그 어른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충격을 받으면 돌아가실 때 잘못 가면 다른 데로 좋은 데만 가고 다른 데 가면 안 되겠죠. 좋은 곳으로 가야지. 5단계 자정체감 대 역할 혼란. 이때가 참 중요한. 이때가 뭐냐면 바로 프로이드가 말하는 생식기예요. 이제 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여자는 초경을 경험하고 남자는 처음으로 이제 이게 정액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래 되면서 이제 어른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생식 능력이 드러나면 이때 되면 자기가 나는 뭔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뭔가 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집안은 도대체 어떤 집안인가 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조상 정체성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하게 따지기 됩니다. 이때는 급격하게 이제 친구들을 좋아하죠. 부모를 별로 좋아 안 하고 막 친구들 찾아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 변화가 오잖아요. 오면서 사회적 압력과 요구에 의해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이 단계의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정체감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뭐냐면 야 나는 이 집안에 조씨 집안에 조씨 집안에 낸데 우리 조씨 집안에는 어떤 집안이었을까? 그러고 뭐 조상님부터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이게 잘한 거 이런 걸 막 봅니다. 그러니까 있으면은 내가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때부터 내 삼촌도 찾아보고 내 뭐 누구도 찾아보고 내 조카들도 찾아보고 이게 막 눈이 막 떠진단 말이야. 그때가 바로 정체감을 찾는다 그래요. 아동과 청소년은 자기 모습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과 연속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부터 그때 얼굴 쳐다보고 자기 얼굴 막 쳐다보고 여자들은 얼굴을 막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정체성 찾아 얼굴로 보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자대로 살아야 되는지 남자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요새같이 뭐 남녀 양등 평등성으로 살아야 될지 이런 걸 그때 이제 애들이 막 결정을 합니다. 청소년은 자기 자신의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때 방황할 때 부모하고 잘 상의를 안 해요. 부모가 상의를 잘 안 한다니까 선생님하고도 상의를 잘 안 해요. 누가 상의를 해요? 친구들과 상의를 한다. 자기 또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애들과 상의를 한다. 그래서 그때 참 좋은 애들을 만나면은 좋은데 나쁜 애를 만나면 급격하게 나쁜 짓을 하게 된다. 그래서 친구가 좋기도 하지만 친구가 또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은 자기에 대한 타인의 견해와 자신의 견해를 통합하여 일관된 자아성을 형성하고 할 수 있다. 개인은 자기에 대한 타인의 견해와 견해를 통하여 일관된 자아, 이 두 번 쓴 얘기 하나 지어봐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자랄 때 나의 정체성, 나의 집안이 이렇고 나의 이런 것을 이러는데 우리 친구는 어떨까 하고 막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너무 의기투합하면 막 그냥 같이 죽고 못 사고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그때는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줍니다. 다만 너무 나쁜 친구와 만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나 정체감을 성취하는데 실패하고 정체감 위기를 경험한 사람, 그때가 어떤 사람이냐? 집안에 부모가 계속 싸우고 그냥 한쪽 부모가 있고 한쪽 없을 경우라든지 이래 되면 나는 도대체 뭐냐? 왜 나는 아버지가 없을까? 왜 나는 어머니가 없을까? 막 이런 식으로 정체감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참 잘 자라야 돼요.
역할 혼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누구이며 내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를 가는지 자기가 모릅니다. 막 그래서 혼돈된 상태, 그럴 때 상태를 청소년기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의 과정인 교육이나 직업, 결혼 등에서 낙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안 가게 되고, 배워봐야 뭐하노. 그냥 뭐 결혼을 해봐야, 보니까 부모, 엄마만 평생 싸우는데 결혼하면 뭐해? 이런 식으로 결혼을 부정한다든지, 뭐 직업도 뭐 별로 가지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병이 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낙오되는, 언제? 사춘기 때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 단계를 긍정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진 덕목은 충실성을 가집니다. 이때 사춘기 때를 통해서 충실한 걸 가집니다. 85세 이상의 노인이 되면은 청소년 시절에 가졌던 왕성한 가치관도 불명해지고 옛날에 가치관이 엄청 강해졌죠. 그런데 85세가 넘으면 모든 게 무력해집니다. 아이 뭐 몸도 말 안 듣고 생각도 안 되고 옛날 뭐 지금 가까운 생각도 잘 안 되고 이래 되거든. 이때 가치관에 대한 혼란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85세 되는 노인들에 대해서도 참 보호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단계 친밀성 대 고립감에서 이거는 자 에릭슨이 추가시킨 겁니다. 앞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는 누가 한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누가 했냐면 프로이드가 발달 단계를 만들고 그때 최고 중요한 거는 사춘기라고 했잖아요. 그 사춘기 때 성격이 결정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프로이드가 얘기했는데 이 에릭 에릭슨은 아니다. 계속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친다고 봐한 것이 에릭 에릭슨입니다. 이 불교의 이치하고 비슷하지요. 그래서 6단계는 뭐냐면 이제 사회로 나가는 겁니다. 20대 20살 좀 돼가지고 친밀성 대 고립감입니다. 이 시기는 성인기가 시작. 성인기라고 하는 것은 빠르면 18세, 안 그러면 보통 우리는 20세라고 그러죠. 20세가 시작되면서 이 시기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성을 형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 이때 사회를 살려면 친밀하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에릭슨에 하면은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정체감을 확립한 사람은 진정한 이 글자가 들어서 오타를 씁니다. 진정한 친밀성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생산적인 일에 종사했다. 지금 취업을 하거나 학교를 들어가거나 하겠어요. 또 이때 우정, 성적 결합, 남녀가 이제 아기를 놓기 위해서 성적 결합하죠. 성적 결합을 하는 형태로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정체감을 타인과 융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내 정체감을 내만 계속 주장하면 안 돼. 내 정체감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 상대편 정체감도 존중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 집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존중해 줘야 돼. 그래서 이제는 남녀 모두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융화를 해야 되십니다. 융화. 그러니까 나만 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한 것, 즉 친밀한 관계에 이르는 이 과정 자체를 피해봅니다. 사람을 사귀려고 안 온다 이 말이에요. 한번 자기가 친밀한 데 실패한 언제 실패했을까요? 사춘기 때 이미 실패해버렸어. 사춘기 때 잘못 살아온 애들은 친밀성에 대해서 잘 안 사귀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울타리를 치고 고립을 해버립니다. 그게 절대 안 만나려 이제. 남자든 여자든 친구든 아무도 안 만나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 병든 사람이 뭐예요? 방콕 문을 딱 걸어 잠가보고 안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 그럼 완전히 병든 자잖아요. 그때부터 20년, 30년간을 방 안에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잘못됐다? 사춘기 때부터 잘못됐다. 그때 부모 아버지로부터 지나친 윽박을 받았다든지 이런 아버지로부터 지나친 그걸 받았다든지 나쁜 일이 나쁜 걸 받았다든지 부모가 너무나 싸우고 극한 투쟁을 하고 이럴 때는 애들이 정체감이 흔들릴 뿐이고 그 결과 이 친밀성까지
20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참 중요하죠. 하나하나 단계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단계는 이제 성인의 또 이어갑니다. 이 단계를 긍정적으로 보내는 사람을 얻는 것은 덕목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돼요. 이때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무슨 사랑? 에로스라고 해요. 에로스 사랑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조건 없는 사랑 모든 예수님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불보살님이라든지 이런 조건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걸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자비요. 자비를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래 아가페적인 사랑이든 무슨 사랑이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죽은 동물과 죽은 목석이에요. 목석. 9단계에 접어든 노인, 좀 이따 9단계 설명에 없어서만 9단계에 접어든 노인은 그동안 익숙했던 관계 맺기 방식에서 더는 이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신체가 저하되는데 뭐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사람 만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이 몸도 못 가누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싫어하진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고 주변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친밀감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노인의 고독은 친밀감을 더욱더 갈구합니다. 정말로 노인한테 가장 좋은 보시가 뭐냐? 노인한테 가장 좋은 보시는 따뜻한 말 건네는 거. 그 다음에 노인을 이렇게 마사지해 주는 거. 노인이 너무 좋아합니다. 노인 보고 이렇게 할머니한테 이렇게 한 만져 아이고 하고 한 만져 보세요. 노인을 목욕시켜 주는 거 그거보다 더 공덕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은 너무나 뭘 필요로 한다? 친밀감을 필요로 한다. 왜? 너무 고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번째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에릭 에릭슨이 말하는 7번째 단계는 초기 성년기에서 저보다 중년기로 넘어갑니다. 이때 중년기로 넘어가면 더욱더 생산을 막 하기 시작하죠. 생산을 하고 또 이제는 생산을 못하면 침체가 됩니다. 이 단계는 정립된 자아를 통해서 자아가 정립이 되어 있잖아. 이때 의미 있는 일을 막 실천을 하는 단계입니다. 인간은 다음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이끌어내고자 그래서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고 또 좋은 집을 지어서 애들을 물려주려고 하고 아이들의 양육을 통해서 생산성을 획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적 성취나 업적을 통해서 생산성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내가 자녀가 없으면 사회적 봉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 양육을 하잖아요. 그것도 다음 세대를 위한 겁니다.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생산성이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신이 속한 어떤 조직에서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치고 이끌어가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침체감, 근태, 대인각의 악화 상태에 빠져야 된다. 어떤 회사나 이럴 때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스스로가 침체감에 빠지고 그 회사 다니는 게 근태스럽고 대인관계도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조직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가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막 노력을 해야 돼요. 근면한 노력을 해야 되고 친밀감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단계들이 1단계에 있는 희망부터 2단계에 있는 9단계에 있었던 그 모든 단계부터 하나하나 모든 것이 그 하나하나 단계가 인간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6단계에서 사랑도 필요해요. 사랑을 사이 사랑 필요하죠. 7단계에서 생산성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노인이 되게 되면 생산력이 기대는 노인에서 멀어져 갑니다. 이때의 노인은 이제 아이고 내가 쓸모없구나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비참한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그만 하나라도 앉아서 조그만 하나 먹을 것 같아도 일을 줘야 됩니다. 뭐 하다못해 뭐 음악 듣는 일을 한다든지 뭐 연불 듣는 걸 한다든지 뭔가 모르게 손자가 놀아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그것이 노인이 생각할 때 자기 생산성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쓸모없다 생각할 때는 그보다 비참한 게 없습니다. 가장 인간이 무력한 것이 나 쓸모가 없구나 하는 겁니다. 쓸모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8단계. 이 8단계는 뭔가 하면 이제 에릭 에릭슨이 말하는 원래의 노인의 단계예요. 이 노인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노인은 65세라고 하잖아요. 65세부터 85세 사이에 노년기가 있고 초고령기인 85세 이상기를 우리가 9단계라고 생각합시다. 65에서 85단계를 8단계. 9단계는 에릭 에릭슨은 80대, 90대, 80대, 90대 해놨는데 조금 세분을 해서 보면은 막 85세까지가 노년기, 86세부터가 초노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시기는 자신의 삶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삶을 되돌아보거나 검토해보며 마지막 평가를 하는 숙고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이 시기에 되면 이제 내가 돌아왔던 걸 하면 되돌아보는 시기가 됩니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잘 살았구나. 그런 대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참 성공했네. 뭐 내 나름대로 성공했네. 이렇게 사람도 있고 이 시기에 내가 돌아보니까 참 내가 못 살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자아 통합성이 결여가 되가 상실입니다. 절망입니다. 이렇게 더 살면 많어. 내 인생 사는 것도 잘못 살았는데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고 그러니까 완전 절망이죠. 뭐.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완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여도 이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하고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 긍정으로 보낸 사람은 덕목이 지혜가 탁 열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데 이때 이 단계를 잘못하면 뭐 좌절이고 고독이고 너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별로 우리가 단계별로 해당하는 별로 조금씩 우리는 심리 치료하시는 분이나 우리 법사님들이 앞으로 전법 하시는 분들은 전법사님들은 이 단계 이런 공부 해놔야 돼요. 이 단계를 공부하라고 불교 공부해갖고는 안 되거든. 이 단계를 공부하면 노인의 심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의 이런 심리이기 때문에 80대 60대 된 노인들한테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고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고 90대 어떻게 되겠나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4번. 자, 9단계.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9단계인데 85세 이상이에요. 이런 모두 85세 이상의 모든 기능이 대부분 다 상실돼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걷기도 힘들고 모든 게 다 붕괴되는 겁니다. 이때 붕괴되는 걸 그대로 내가 보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무상하다더니 모든 것이 변한다더니 나도 이제 모든 것이 기계가 다 됐구나 웃으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데 나도 또한 허물어져 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봐야 됩니다. 자, 이 시기는 신체도 약해지고 모든 기능이 약해지고 자립도 안 되고 통제도 어렵고 자존심도 구겨지고 자신감이 막 약해집니다. 희망도 없고 믿음도 버팀도 되지 못하고 이래 됩니다. 이때 9단계의 노인은 8단계의 절망감조차도 사치스럽게 생각됩니다. 자, 이때 이런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문했습니다. 자, 부처님 당시에 80이 넘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 한 90대 100세하고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어떤 장자가 나이 많은 사람이죠. 찾아와서 지금처럼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저 지금 몸도 마음대로 안 되고 모든 게 마음도 힘들고 항상 걱정도 스럽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을 호소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장자여, 왜 그러한가? 뭐 때문에 그러한가? 물었더니, 부처님 내가 사실 요즘 몸도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또 죽으면 내가 또 어디로 태어날지 모르겠고, 그래서 모든 게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불안합니다. 그렇게 부처님 했더니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참 여러분 내가 강조했죠? 자, 장자여, 큰 나무가 있다고 하자. 큰 나무가 있을 때 밑동을 자르면은 어느 쪽으로 넘어가겠는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들어보더니 부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나무가 좀 기운 쪽이 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다. 그것이 바로 법인이라.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대가 삼보를 의지하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이 거룩한 제자들을 의지하고 또 그게 공양하고 공양 올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착하고 또 항상 착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착하고 삼보를 공경하고 하면 어디로 간다고 돼 있더냐 했더니 부처님 천국에 태어납니다. 그래 바로 천국에 태어나느니라. 그거는 그대로 천국에 태어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생각이 가득하다 하면 마지막 임종에 마지막 임종이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임종이 어디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이단 말이야. 마지막 쓰러지는 방향이 방향이 삼보로 향해 있는 거냐 아니면 걱정 근심 걱정 이런 데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걱정 근심 걱정이 이러면 그런 곳으로 나아간다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축생이고 그 다음에 또 아수라고 이런 곳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편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면 어디로 태어나? 바로 천국으로 태어나서 천상에 태어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노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루하루 별탈 없이 지내고 만족하면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스님은 연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입에 맞아 연물하자.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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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나무는 귀하라는 뜻이고 아미타라는 것은 무량광 무량한 빛이고 무량수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아미타불 외우면 나는 무량한 빛을 가지고 무량한 생명을 가지고 내 그러한 평안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 숨 쉬고 내쉬고 숨 쉬고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명상을 해야 돼요. 명상을 무슨 명상? 연물 명상을 해야 돼. 다른 명상이 힘들어. 호흡 명상은 인물 명상을 계속 해주면은 마음이 고요해서 매일매일 근데 고요해. 매일매일 고요해. 하루하루 별다른 지내. 그러면 어떻게 되나? 지는 해도 참말로 아름답게 보여. 지는 해가 아름답게 보여. 그리고 아침에 태어나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그 광경, 태양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재밌어. 그러니까 노인이 돼서 어떻게 된다? 노인이 되면 하루하루 연구를 하고 매일매일 호흡 수행하고 이렇게 이 수행이 최고의 삶이에요. 안 그러면 무슨 큰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가르치는 것이 하루하루 별탈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겠다? 연불 명상하면 좋겠고 호흡 명상하면 좋겠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인생 9단계를 이해하면서 마지막 노인 단계까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제가 또 강의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 듣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 들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걸 다 내가 습득한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전해주고 또 상담해줄 때 도움되고 우리 법사님들이 꼭 갖춰야 될 지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 불교 심리와 현대 심리를 접목해서 늘 이렇게 좀 특강 시간에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우리 졸업하잖아요. 전법사님들 졸업하게 되면 졸업하면 끝이다 이래 하지 마시고 전법할 때 내년도에 과정이 불교 심리 상담사 과정이 있어요. 불교 심리 상담사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가급적이면은 좀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스님이 강의하는 겁니다. 그 강의를 하셔가지고 내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불교 심리 상담사 과정이 있으니까 뭐 그냥 1년 마치고 다 끝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또 공부를 하시면은 더욱 이제 이 불교의 지식에다가 불교 상담 심리사의
과정을 받으면은 됩니다. 그 이제 과정이 불교 그러니까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입니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의 평생교육원과 스님이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합쳐서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그 정서는 거기 나오는 자격증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그 평생교육 원장 명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참고로 다음번에 신청할 사람은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내년 3월 달에 계약을 해요. 그때 선생님이 안내 보내면은 좀 많이 그 동참해서 하시면은 우리 상담사, 불교사 심리 상담사 과정도 입소하고 또 정법사를 가지고 계시면은 앞으로 상담하는 이런데 또 부패하고 전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조진아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희주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등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선 스님 감사합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고맙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정. 혼자 좀 아니까, 다음에 물기.